안녕하세요. 이런 곳이 있다니. 예전에는 라디오에 사연 보내는 게 다였는데 요즘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우연찮게 몇 개 이야기 들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왜 드라마도 막장, 반전 있는 것들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듣게 되나 봐요. 여기 이야기들은 감동도 있고 반전도 있고 듣고 있으면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요. 다른 이야기들처럼 화가 치밀어 오른다거나 분노가 끓어오를 만큼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덕에 부유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결혼하고 나서는 아버지가 버시는 돈으로 가정을 꾸리시며 돈 걱정 없이 요리며 꽃꽂이며 어머니가 배우고 싶은 여러 가지들을 배우셨어요. 그렇게 배운 걸로 가족이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뽐내시곤 했어요. 그런 어머니 덕에 친구들은 저희 집에 오는 걸 좋아했어요. 항상 어머니가 맛깔스러운 음식들을 내오셨거든요. 그런 친구들 앞에서 제 어깨가 하늘로 치솟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제 생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생일 파티를 해준다며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생일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서는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부지런히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거실에 긴 상 2개를 붙이시고는 하얀색 천으로 덮으셨어요. 어디서 사오셨는지 알록달록 예쁜 수저들과 접시로 상을 꾸미시고는 준비한 음식들을 먹음직스럽게 담아 상 위에 올리셨어요. 보고만 있어도 군침이 돌았어요. 이웃과 친구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고 상에 올려진 음식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갈비찜, 김밥, 떡볶이, 치킨 등등 뷔페에 가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차려져 있었거든요. 게다가 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았던 걸 알고 있던 저였기에 친구들에게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라며 자랑하기 바빴죠. 그런 제 앞에 어머니는 촛불이 붙은 케이크를 놓았고 저는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생일 파티를 했어요. 그날은 정말 잊지 못하는 생일이었어요. 저는 이것저것 배우는 걸 좋아했던 어머니로 인해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들을 경험해봤어요. 남자친구들이 하는 운동부터 미술, 음악 등등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 싶으면 한번 해보고 결정하라는 부모님 덕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하게 됐고 중간에 흥미를 잃어서 포기한 것들도 꽤 있지만 아예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어요. 그 중에서도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악기 몇 개 정도는 다룰 줄 알게 되었어요. 또 공부에 욕심이 많았던 저는 학교 수업도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열심히 했어요. 부족하다 싶은 것은 부모님이 학원이며 과외며 바로바로 해결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일이 없이 늘 항상 잘해왔어요. 공부에 욕심 많던 저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의 경제력까지 있으니 저는 걱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원하는 서울대에도 합격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저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일 때문에 바쁘신 아버지를 남겨두고 어머니는 저와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같이 가면 좋으련만 이번에도 결국엔 같이 못 가게 되었어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아버지는 쉴 수 있는 날이 적었어요. 본인이 많이 움직이는 만큼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 언제나 성실하고 부지런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지만 가족여행을 길게 가본 적이 없어서 그 부분이 늘 아쉬웠어요. 이번에는 아버지도 같이 갈 줄 알았는데. 그러게 말이야. 갑자기 또 이렇게 일이 바빠질지 누가 알았겠니? 우리만 좋은 거 구경하러 가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아버지랑은 방학 때 가면 되지. 그때 되면 또 바쁘셔서 못 가실걸요? 그때는 내가 아무리 바빠도 꼭 같이 가마. 어머니랑 좋은 구경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자. 네, 아버지. 끼니 거르지 마시고 2주 후에 만나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아버지와 인사를 하고 저희는 해외여행으로 떠났어요. 어머니와 함께 한 2주 동안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어요. 여행이란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그냥 놀고 먹는 것 같아 보여도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보는 것들도 몇 년 후에 다시 보게 되면 지금의 감정보다는 또 다른 감정으로 느끼게 되겠죠. 이런 감정들을 아버지와도 함께 느끼고 싶었는데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해 너무나 아쉬운 여행이었어요. 사진으로나마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는 곳곳마다 사진을 수도 없이 찍었어요. 만족했던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저는 입학을 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때문에 처음에는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차츰 대학교 생활이 익숙해질 때쯤 늘 행복한 일들만 일어났던 저희 집에 어두운 그늘이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의 싸우는 소리가 종종 들렸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집안에도 온통 빨간 딱지가 붙여져 있었어요.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거실에 계시던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이게 다 뭐예요?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 넘어가게 생겼어.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 그럼 우리 집 망한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네 아버지가 방법을 찾아본다고 나가셨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 비리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사니? 어머니, 그만 우시고 우선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봐요. 자정이 다 되어 가도록 아버지는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아버지를 기다리다 소파에서 같이 잠들었어요. 눈부시게 환하게 들어오는 햇살 때문에 잠이 깬 저는 시계를 봤어요. 벌써 오전 9시예요.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 가셨을까? 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다는 어머니의 말이 생각난 저는 어머니가 드실 죽을 만들기 위해 주방으로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언제 들어오셨는지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좀 전에. 저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대출받기도 힘들고. 다른 방법이 없구나. 아니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 그렇게 됐어.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그럼? 빈털터리게 된 저희 집은 빚잔치를 하고 겨우 남은 돈으로 단칸방을 하나 구했어요. 그것도 돈이 없어서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싼 곳으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집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버스를 타려면 한참을 내려와야 했어요. 그리고 방이 하나뿐이라 세 가족이 같이 생활을 해야 해서 많이 불편했어요. 안 그렇겠어요? 늘 부족한 것 없이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작은 방 하나에 세 식구가 살아야 한다니 다들 적응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옷을 갈아입기도 힘들었고 생활 패턴이 달라 한 사람이 움직이면 그 소리에 잠이 깨서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어요. 여유롭게 생활하다가 화장실이 하나뿐이니 씻는 것도 시간에 나눠서 나가는 순서가 빠른 순으로 씻어야 했어요. 어머니나 저는 아버지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시간 조율을 잘해야 했죠.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가장 힘들어 하셨어요. 늘 배우러 다니시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음식 대접하시는 낙으로 사신 분인데 그런 건 이제 사치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와 많이 다투셨어요. 이렇게 된 것이 모두 다 아버지의 탓이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도 상실감이 크셨는지 며칠을 술로만 보내셨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놓는 것은 아닌가 걱정했지만 아버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었어요. 며칠 뒤로부터는 술도 드시지 않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사방팔방을 뛰어다니셨어요. 다행히 아버지 친구 한 분이 하시는 회사에서 아버지의 사정을 알고는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학교를 자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 열심히 노력해서 갔던 곳이었지만 지금 제 형편에는 다니기 힘들었어요. 앞으로 3년이란 시간 동안의 등록금이며 여러 가지 비용 등이 저의 발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의 무엇보다 그 단칸방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저는 부모님과 상의 없이 자퇴를 했고 그날 저녁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저
학교 자퇴했어요. 뭐라고? 네가 왜 자퇴를 해? 지금 우리 형편에 다니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간 학교인데 그걸 포기하면 어떡해. 괜찮아요. 학교는 나중에라도 다시 들어가면 되죠. 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니? 왜 부모 생각은 안 하는 거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거예요. 아버지 혼자 저렇게 애쓰시는데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제가 내린 결정에 후회 안 해요. 저 아시잖아요. 지금은 이런 선택을 했지만 꼭 다시 그 학교에 갈 거니까 저를 믿어주세요. 네가 나 때문에. 아버지, 아니라니까요. 부모님은 자신의 처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저를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늘 아버지 탓을 하시던 어머니도 저의 선택으로 인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다음 날부터 일자리 알아본다고 나가셨지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생활한 어머니가 일할 곳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열심히 알아본 끝에 그동안 열심히 배워서 자격증이 있었던 어머니는 일주일에 2~3번 요리를 가르치러 다니셨어요. 배우기만 해봤자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본 적이 없었던 어머니는 퇴근하고 온 아버지와 저를 붙잡고 며칠을 연습하셨어요. 덕분에 저희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요리를 맛볼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사 온 이후로는 신세 한탄을 하며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몸도 마음도 더 우울했었는데 밖으로 일하러 다니다 보니 더 활기가 생긴다며 몸이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 일이 재미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학교를 그만둔 저도 가정의 보탬이 되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고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었어요. 고졸이라는 학벌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나마 괜찮은 곳을 선정해서 이력서를 넣었는데 면접에서 죄다 떨어졌어요. 서울대 중퇴라는 것이 제 발목을 붙잡았어요. 학벌이 좋아서 저와 일하기에는 힘들겠다는 답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날도 면접에서 미끄러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 앞에 있던 패스트푸드점을 우연찮게 보았어요. 늘 버스를 타고 내리면 집으로 바로 갔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그곳을 들어가고 싶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제 눈에 띄인 알바생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 저는 이곳이라도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작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알바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왔다는 저를 보시고는 지점장님이 안 계시니 이력서를 가지고 내일 다시 방문해달라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급하긴 정말 급했나 봐요. 저는 다급히 내일 오겠다는 인사를 하고 패스트푸드점에서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력서 한 장을 다시 정성 들여서 적었어요. 왠지 느낌에 그곳은 제가 일하게 될 것 같았어요. 다음날 저는 패스트푸드점에 전화를 걸어 몇 시쯤 가면 되겠냐고 시간 약속을 잡고 시간에 맞춰서 이력서를 들고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오전에 면접 때문에 전화드렸던 이밀이에요. 어서 와요. 저쪽으로 자리를 옮길까요? 네. 이력서는 가지고 오셨죠? 네, 여기 있어요. 이런 곳에서 일한 적은 있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여기 고등학교면 꽤 공부를 했을 텐데 대학교는 왜 안 가고? 집안 사정 때문에요. 그랬군요. 우리 일이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미리 씨, 전에 몇 명이 왔다가 며칠만 하고 안 나오더라고. 나는 다른 곳보단 오랫동안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시켜만 주시면 저 잘할 수 있어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봐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 면접에서 서울대 중퇴라고 말하는 것이 저에게 득보다는 실로 다가왔던 터라 지점장이 물어봤을 때 아예 대학교를 가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다행히 별 말씀 없으셨고 내일부터 출근하라니 너무 기뻤어요. 비록 알바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다음날 첫 출근을 한 저는 기존 알바생에게 주문받는 법 등 필요한 것들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머릿속에 완벽하게 자리 잡지 않아 어설퍼 보였어요. 이런 것은 차차 시간이 지나면 된다는 생각에 조급해지진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처음 배웠던 것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 별 걱정이 없었어요. 몇 시간 동안 서서 일해야 해서 그것이 조금 힘들었어요. 2, 3일 정도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다리가 퉁퉁 부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적응이 되니 없어졌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곳은 손님들이 정신없이 바쁠 정도로 많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나마 버스로 몇 정거장 거리에 있는 대학교와 중고등학교가 있어서 손님이 있었어요. 그것도 방학 되면 줄어들지만요. 제가 거기에서 일하고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났나? 갑자기 학생 손님들이 많아졌어요. 특히나 남학생들의 비율이 많아졌어요. 요즘 우리 가게 손님이 많아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야. 교복 입은 학생들도 꽤 많아지고. 다들 그 이유를 모르겠어? 난 알겠던데? 뭔데요? 뭔데? 이게 다 미리 씨 때문이잖아. 저요? 그래. 오는 손님들 하나같이 미리 씨랑 눈 마주치고 대화 한마디 더 하려고 애쓰는 거 못 봤어? 에이, 설마요. 설마긴.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내일부터 한번 봐봐.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에이 설마 그랬지만 며칠 동안 있어 보니 정말 그 직원 말처럼 저 때문인 듯 했어요. 저에게 번호를 묻는 사람들도 있었고 주문을 하는 대신 선물을 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직원들은 저를 놀리기 바빴어요. 하루는 퇴근을 하고 나서는데 문 밖에서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과 마주쳤어요. 저희 구김없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좋다며 만나보고 싶다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행히 옆에 계시던 지점장님 덕분에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저 때문에 매출이 껑충 오르자 지점장님은 저에게 정직원으로 일해보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모아야 했던 저는 정직원 월급이 지금 알바하면서 받는 것보다 훨씬 많아졌기에 저는 바로 승낙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몇 년 더 고생해서 다시 대학교에 가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사계절이 여러 번 바뀌고 새 가족이 알뜰살뜰 열심히 산 덕분에 저희는 단칸방을 벗어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었어요. 예전 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각자의 방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작은 것에도 행복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단칸방이 그렇게도 싫다는 어머니도 시원섭섭하신 모양이에요. 불편한 것 투성이었지만 그래도 가족들끼리 사이 부대끼고 대화도 많이 할 수 있었던 좋았던 점도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짐을 옮기고 이사갈 곳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이삿짐 정리를 다 하고 제 방에 누워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도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괜히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다음날 저는 이삿떡을 가지고 가게로 갔어요. 그리고 직원들과 같이 나눠 먹었어요. 이삿떡을 받은 직원들은 밤에 놔두면 예쁠 거라며 빨간색 작은 화분 하나를 선물해 주었어요. 저는 그 마음 씀씀이에 감동을 받았어요. 다들 성격이 좋으신 분들이라서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날 오후,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마무리가 됐고 저희는 일찍 퇴근을 하게 되었어요. 퇴근을 하려고 가게 문을 나서는데 지점장이 다가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따로 부르셨어요. 다른 직원들이 다 떠나고 지점장님은 저에게 괜찮다면 자기가 차를 한잔하자고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었던 저는 지점장과 함께 카페로 갔고 거기서 뜬금없이 지점장님에게 고백을 받게 되었어요. 네? 나 마리 씨한테 관심이 있어. 저를요? 에이, 장난하시는 거죠? 내가 장난처럼 보여? 나 지금 무진장진지한데? 아, 죄송해요. 너무 갑자기라서요. 미리 씨는 못 느꼈겠지만 몇 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미리 씨에게 점점 더 끌리는 나 자신을 발견했어. 몇 번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고백이라도 해보는 게 안 하는 것보단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지점장님 얼굴을 쳐다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 앞에 놓여진 찻잔만 계속 만지고 있었어요.
아무 말이 없으니 지점장님은 약간 당황하신 듯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부담 가지라고 하는 말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미리시 생각대로 하면 돼. 이걸 거절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럼 생각할 시간을 조금 주세요. 당연히 그래야지. 미리시도 나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줘. 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중간에 이런 변수가 생길 줄이야. 연애를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깊은 생각에 잠겨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저를 보던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어머니는 우리 딸 고백받았다면서 웃으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봐도 웃음이 나질 않았어요. 그런 저에게 어머니는 그 사람이 싫지 않으면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낫지 않겠냐며 몇 번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헤어져도 늦지 않다고 시작도 하기 전부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 방으로 돌아온 저는 지점장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얼굴도 체격도 그만하면 됐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고 무엇보다 몇 년을 일하는 동안 지점장님의 성격이 이상하다는 것도 못 느꼈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항상 친절하셔서 크게 트러블도 없었고 제가 지점장님을 좋아하고 있었던 건지 단점을 생각나지 않고 온통 장점밖에 보이질 않았어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우선 몇 번 만나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 싶어 다음날 지점장님께 몇 번 만나보고 결정을 해도 되겠냐고 물어봤고 지점장님은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뒤로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연인이 된 저희는 우선 직원들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괜히 이야기했다가 별것 아닌 일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지점장님이 평소대로 저를 대한다고 해도 직원들이 보기에는 편애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는 철저하게 가게 안에서는 지점장과 직원의 관계를 지켰어요. 하지만 한 달이 되지 않아 들키고 말았어요. 가난, 기침, 사랑은 숨길 수 없다더니 그렇게 철저하게 공과사를 구분했는데도 들키고 말았어요. 미리씨, 뭐 할 말 없어? 좋은 소식 있던데? 제가요? 그래, 요즘 점점 예뻐지는 게 연애하고 있나 봐? 에이, 연애는 무슨요. 돈 버느라 연애할 시간이 어딨나요? 그래? 그럼 내가 어제 본 건 뭘까? 어제요? 그래, 어제 저기 밑에 새로 오픈한 막창집 가지 않았어? 앉아있는 뒷모습이 딱 미리시던데. 아, 거기요? 오랜만에 친구가 한잔하자고 했어. 남자친구? 네? 아, 남자친구라뇨. 아니에요. 오픈 시간 다 됐다. 우리 일 시작해야죠. 저는 얼른 화제를 돌렸어요. 어제 지점장님이 새로 오픈한 곳이 있다며 막창을 좋아하는 저를 데리고 거기에 가서 한잔 했었거든요. 하필 그 모습을 들키다니. 더 이야기를 나눴다가는 지점장님과의 사이를 들킬 것만 같았어요. 저는 가게 문을 서둘러 열고 밀대를 가져와 바닥을 닦았어요. 직원도 더 이상 묻지 않고 쓰레기 봉투를 정리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한참을 밀대질을 하고 있는데 지점장님이 들어오셨고 가게 안에 혼자 밀대질을 하고 있던 저를 보시고는 그만 실수를 하고 마셨어요. 어제는 잘 들어갔어? 아, 난 너무 많이 마셨는지 속이 아직도 쓰리네. 미리 씨는 괜찮아? 지점장님, 왜? 누구 있어? 제가 고개를 가로쥐으며 정세라고 말했더니 지점장님이 나지막하게 되물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고는 당황해 하셨어요. 아까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갔던 직원이 가게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거든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탄로가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조심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들켜버리다니.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직원들은 저에게 앙큼하다며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었냐며 삐죽댔다가 바로 좋은 일이라며 축하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저희 비밀 연애는 끝이 났어요. 늘 숨겨야 해서 찝찝함이 있었는데 들키고 나니 속이 후련했어요. 지점장님에게 대하는 저희 태도도 오히려 숨기고 있을 때보다 한결 자연스러워졌어요. 1년의 연애 끝에 지점장님은 저에게 청혼을 하였고 고민을 하던 저는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지점장님의 어머니가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하셨어요. 아들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는 여자가 궁금하셨겠죠? 만나기로 한 날, 저는 약속 시간까지 긴장이 돼서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긴장하지 말라며 우리 딸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분명 좋아하실 거라며 긴장을 풀어주셨어요. 약속한 시간이 다가왔고 지점장님이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긴장이 되었어요. 지점장님은 긴장하지 말라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얼마쯤 갔을까? 지점장님 집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예쁘게 차려입으신 어머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반겨주셨어요. 아들과 단 둘이 살고 있다는 집은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음식들을 맛있게 먹고 거실에 다 같이 모였어요. 다과를 먹으려고 하는데 지점장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가봐야 한다는 지점장께 어머니는 저와 할 이야기가 있다며 잡아먹지 않을 테니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말했어요. 미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지점장님에게 그렇게 하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점장님은 빨리 끝내고 돌아올 테니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그때부터 어머님은 본색을 드러내셨어요. 나 미리 씨가 탐탁치 않아. 네? 오늘 이 자리도 우리 애가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해서 겨우 만든 자리야. 전 몰랐어요. 우리 애가 미리 씨한테는 내가 반대한다는 얘기 하지 않았나 보네? 네, 전혀요. 그럼 오늘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미리 씨가 내 며느리는 탐탁치가 않아. 아직 나이들도 서로 어리니 그만 만나고 자기한테 맞는 짝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나자마자 이런 소리 들으니 어니 벙벙했어요.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세상 인자한 어머니처럼 하시더니 아들이 없으니 바로 본색이 나온 거죠. 저는 저를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오늘 처음 만난 자리인데 저를 아직 자세히 알지도 못하시는데 반대를 한다니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 궁금했어요. 결혼까지 가지 말고 가볍게 만나고 여기서 끝내. 왜 반대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리 씨, 고졸이라며. 네. 대학을 못 간 거야? 아니면 안 간 거야? 아니. 둘 중에 어떤 거라도 나는 싫어. 우리 집에 멍청한 유전자를 들일 수 없어. 네? 멍청한 유전자요? 그래, 멍청한 유전자.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애들 머리 어쩔 거야. 특히나 아들 머리는 엄마를 닮는다는데 어림도 없지?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난 며느리 고를 때 뛰어난 유전자를 가진 사람으로 고를 거야. 그래서 내 손주를 판검사로 만들고 말겠어. 그러니 미리 씨는 내가 생각한 며느리가 아니야. 듣고 있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멍청한 유전자라뇨. 세상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 면전에다가 저런 말을 하다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것을 겨우 참았어요. 누가 들으면 자신의 아들은 손에 꼽히는 그런 대학을 나온 줄 알겠어요. 자신의 아들은 지잡재 출신이면서 저는 제가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던 제 인생이 학벌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버린 것 같아 너무 속상했어요. 가슴이 답답했던 저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음료수를 벌컥 들이켰어요. 그때 급한 일이 생겨 나갔던 지점장님이 볼일을 보고 다시 들어오셨어요. 냉랭한 분위기를 느끼셨는지 조용히 제 옆에 와서 앉으셨어요. 분위기 왜 이래요? 어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난 이제 할 말 다 했으니 미리 씨 그만 데려다 주렴. 아니요, 어머니. 저는 아직 할 말이 남았어요. 할 말을 다 했다고 일어나시는 어머니를 저는 다시 앉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오랫동안 가지고 다녔던 학생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죠. 어머니는 이게 뭐냐며 가지고 가셔서 보시고는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 다녔었니? 1년 못 채우고 자퇴했어요. 왜? 이런 좋은 곳에 왜 자퇴를 해?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때 저희 집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형편이 안 좋았더랬으니 이 좋은 곳에 들어가고도 졸업을 못하다니. 저 이제 그만 일어나 볼게요. 아까 어머님 말씀은 잘 들었어요. 아니, 미리 씨 잠깐만.
나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았어. 좀 전에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내가 이런 상황이었던 걸 잘 몰랐을 때지. 이렇게 가면 내가 섭섭해서 안 되지. 왜 진지하게 말하지 않았어? 예, 너도 그렇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도 말을 해줬어야지. 그래야 내가 오해를 안 했지. 나는 미리 씨가 고졸인 줄로만 알았잖니? 지점장님도 모르세요.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필요성도 못 느꼈고요. 왜 말을 안 해? 이런 건 말을 해야 하는 거야. 하마터면 좋은 유전자 놓칠 뻔했네. 그래, 둘이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애는 바로 나올 거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멍청한 유전자라며 자기 아들과 헤어지라고 말하던 어머님의 태세가 전환되었어요. 극과 극인 상황이라 저는 더욱 어이가 없었어요. 옆에서 가만 듣고 계시던 지점장님도 자신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지 파악이 되셨는지 이제 그만 일어나자며 저를 이렇게 세웠어요. 어머니는 저를 뒤따라 나오며 조심해서 가고 다음에 또 보자고 말씀하셨죠. 집을 나온 저희는 근처 카페로 갔어요. 그리고 지점장님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물어보시고는 어머니 대신 사과를 한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나쁜 의도로 하신 말씀은 아닐 거라며 옛날부터 자격지기심이 있으셔서 그렇다고 말했어요. 저도 어이가 없었을 뿐 괜찮다고 말하고는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했어요.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어머님은 며느리로 제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대를 다녔다는 제가 좋아서 그런 거니까요. 지점장님은 오해라며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 결혼이 과연 옳은 것인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가게로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바쁘지 않으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별로 내키지가 않았지만 다른 직원들의 눈도 있고 지점장님의 체면도 있어서 그러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가게 안에는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 다른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말했고 근처 카페로 갔어요. 어머님은 여전히 저에게 살갑게 대하셨어요. 미리 씨, 며칠 동안 잘 지냈어? 네, 덕분에요. 그래,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미리 씨한테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때 그 일이라면 괜찮아요. 그래도 그게 아니지. 그때 내가 했던 말들은 빈말이라고 생각하고 다 잊어줘. 네, 노력해 볼게요. 우리 애랑 결혼 언제 할 생각이야? 결혼은 아직 생각해보질 않아서요. 둘이 결혼하겠다고 우리 집에 왔다는 거 아니야? 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왜 그래? 괜찮다고 그러더니. 난 우리 애랑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지점장님과의 결혼할 거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언제? 제가 그곳에서 일하는 이유는 대학교를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하고 싶어요. 그럼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러지 말고 결혼할 거면 바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일하면서 공부하기도 힘든데 차라리 결혼하고 공부에만 집중하는 건 어때? 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미리 씨한테 더 나을 텐데. 어머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결혼을 서두르라며 설득하셨어요. 결혼을 하고 집안일도 자신이 다 도와줄 테니 공부에만 집중하라며 저에게 갑인 것 마냥 행동하셨던 어머니가 오히려 지금은 을이 되어 저에게 애걸복걸하고 계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결혼을 일찍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것은 지점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언젠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가정 형편 때문에 중도 포기한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결혼은 좀 천천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어머님의 말이 거슬렸던 저는 일부러 결혼을 미루는 척했을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지점장님과 술을 한잔했어요. 그러면서 왜 어머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에게 무례한 말을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지점장님 할아버지께서는 본 부인에게 자식 둘을 낳고 부인이 죽자 새 장가를 드셨고 거기에서 낳은 자식 4명 중에 막내로 태어난 아이가 지점장님 아버지셨대요. 그래서 제일 큰형과 막내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것이죠. 큰형의 손자와 지점장님의 나이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가방끈이 짧았던 어머님은 시집을 와서 늘 위축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큰 집의 손자와 지점장님의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 자라면서 늘 비교가 되었고 항상 큰 집 손주가 뭐든지 잘했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 명은 검사가 됐고 또 다른 한 명은 지점장을 하고 있으니 어머님은 계속해서 자격지심이 있으셨고 우리 집안에 판검사 하나 있는 게 평생 소원이라며 자신에게 희망은 미래에 태어날 손주였던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저는 어느 정도 어머님이 이해가 됐어요. 공부에 미련을 두고 있는 건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부모님과 상의 끝에 결혼을 먼저 하기로 했어요. 혼자 살고 있던 지점장님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집에서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구며 가전이며 모두 다 새 것들이라 그것들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고 식기며 제 짐들만 챙겨서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희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고 특히나 시어머니가 많이 좋아하셨어요. 보이는 사람마다 저를 자랑하게 바빴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정말 결혼하기 전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꿈을 다시 이루었어요. 모든 식구들이 저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다시 다닐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번에는 꼭 졸업장까지 받자며 말씀하셨어요. 합격하게 된 그날 저는 그동안 제 공부 뒷바라지를 해주신 시어머님과 부모님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입학 선물이라도 받고 싶은 거야? 아버지도 제가 20살 어린애인가요? 그럼 뭐니? 다른 게 아니라 제가 20살 때 입학하기 전 어머니와 단둘이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아버지와 같이 못한 아쉬움은 있었지만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가족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어서 가능하면 시어머니와 부모님 다 모시고 그때 갔었던 곳으로 여행을 갔으면 했어요. 다들 어떠세요? 우리 다 같이 움직이려면 돈이 상당히 들 텐데. 그건 걱정 마세요. 이러려고 열심히 일한 건 아니겠어요? 어때요? 괜찮으세요? 우리야 좋지. 사도도 괜찮죠? 그럼요. 저도 같이 할 수 있어서 기쁜걸요. 그럼 이번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여행을 갔어요. 시차 적응 때문에 이틀째까지는 힘들어 하시더니 점차 적응하셔서 집에 돌아오는 날에는 무척이나 아쉬워하셨어요. 그런 양가 어른께 저희는 제가 졸업하는 날 다시 또 한 번 오자고 말했어요.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뿌듯했어요. 여행을 다녀온 이후로 저는 학교 생활을 하느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토록 갖고 싶었던 졸업장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졸업을 한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경력을 쌓다가 제가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저와 선생님들의 학력이 출중하다 보니 입소문을 타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졌어요. 저의 성공을 시어머니께서는 무척 좋아하셨어요. 결혼을 할 때부터 저의 자랑을 그리 하시더니 지금도 여전히 명절에 모이기만 하면 제 자랑을 하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늘 위축되어 있으셨던 시어머니가 저로 인해 날개를 달게 된 것이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쯤 저에게는 작고 소중한 아이도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태교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며 아주 열심히셨어요. 서점에서 좋은 책들을 하나 둘씩 사오셨어요. 그리고는 아빠의 목소리로 들려주면 아이가 좋아한다며 지점장님에게 피곤해도 무조건 조금이라도 읽어주고 자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애정 속에 10달을 보낸 아이가 태어났고 시어머니는 판검사를 시키겠다는 꿈을 갖고 손자에게 아주 열심히세요. 자신이 하는 만큼 손자가 따라가주고 성적이 그만큼 나오니 시어머니는 더 열성적으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지금은 군말 없이 따라가고 있는 아이가 적어도 한 번은 공부에 지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저는 시어머니와 아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미리부터 걱정하지 말고 그때가 오면 생각하는 것이 나을까요? 그때가 오든 안 오든 알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저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